네, 안녕하세요. 성공섭의 시작 답정보센터 이남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보윤입니다. 네, 폭풍 같은 공채 일정을 지내다 보니까 벌써 5월이 됐습니다. 오늘이 5월 2일 수요일인데요. 대기업과 공기업 공채 시즌이 서서히 마무리되어가는 지금 요즘에 취업 재수를 선택한 분들도 이제 눈에 띄는데 취업 재수를 하는 동안 어떻게 시간을 보내냐에 따라서 성공취업의 당락이 결정되는 만큼 계획을 잘 세우고 어떤 게 부족했는지 좀 잘 메꾸고 차곡차곡 준비를 해야 더 좋은 결과가 있을 텐데 남은 기간 취준생분들은 어떤 전략, 어떤 준비를 하면서 바쁘게 보내는지 궁금합니다. 네, 많은 취준생분들이 외국어나 자격증 같은 그런 스펙 향상에 좀 힘쓴다고 하는데요. 네. 안타까운 건 전혀 상관없는 스펙을 쌓는 분들도 그쵸.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항상 그렇게 시간 낭비하는 게 가장 가슴 아프고 어떻게 보면 정말 아까운 건데 그래서 또 저희 잡정보센터가 옆에서 도와드리는 거잖아요. 항상 시간 낭비 없도록 본인에게 꼭 맞는 스펙을 갖출 수 있도록 저희가 오늘도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수요일 잡정보센터 함께 힘차게 출발하시죠. 기다려 네, 2018 상반기 대기업 공채, 과연 이번 채용에는 어떠한 특징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전략으로 도전한 취준생이 합격했는지 그렇다면 하반기에는 무엇을 더 갈고 닦아야 할지 알아보는 상반기 공채 결산. 네, 하반기야 기다려. 기다려 시간입니다. 네, 오늘 다시 벌써 세 번째 시간인데요. 세 번째 시간이다 보니까 너무 헷갈려가지고 네. 언제 타이밍이 진짜 제 타이밍인 줄도 모르고 지금 멍하게 있었네요. 멍하니 네, 근데 오늘 또 잠깐 먼저 목소리가 나오긴 했는데 네, 소개해드려야죠. 네, 날카로운 채용 분석과 또 인서팀의 허를 찌르는 전략으로 성공취업의 신호로 떠오른 위포트의 조민혁 컨설턴트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네, 어서 나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가 해야 되는 건 줄 알았어요. 순간 마가 뜬다 그러죠. 그래서 저는 방 내가 학교 지금 시절 무슨 이럴 역할이 때는. 있나. 네. 죄송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엊그제 네. 500회 네네. 또 저 잘 봤어요. 네, 정말요? 진짜 저도 굉장히 뿌듯하더라고요. 제가 2016년 7월 2일이었던 것 같은데 네, 방송 생기고 한 거의 100일 있다가 교육을 합류했거든요. 있으면 거의 서울부터 2년 정도 네네네. 되시는 그래서 거네요. 그때 기억이 또 새록새록 나는데 벌써 또 500회라니까 네. 우리 또 제작진분들과 구직자분들 감사드립니다. 네, 자 그럼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대기업의 공채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데 일단 민혁 쌤 제자들한테서는 조금 좋은 소식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까? 어제 제가 방송 기찬 쌤 나온 거 오랜만에 저도 오랜만에 봤어요. 그 친구 얼굴을. 월요일 방송. 같이 이제 네. 그 학원에서 강의를 하던 옆에 강의실을 쓰거든요. 홍기찬 쌤이. 근데 오랜만에 서로 보셨어요. 되게 지쳐 있어서 아. 뭐 이렇게 스쳐 지나가더라도 지쳐 있으니까 서로 막 뭐 잘 지내냐 이렇게 말하기도 어려울 정도였는데 그 친구 목소리를 한 2달 만에 들은 것 같아요. 방송에서. 그러니까 보니까 뭐 제자분들 많이 지금 면접도 가신다고 하는데 저도 이렇게 보면 오늘 삼성 시작하거든요. CJ 면접 네네네. 진행되고 있고. 네. 잘 되시는 분들은 동시에 뭐 롯데 엘탭도 지난 주말에 시험도 보고 포스코 인적성도 보고 이러는 반면에 벌써 이제 하반기 준비하시는 분들도 저희 있더라고요. 상반기 네. 지금 포기하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되시는 분들은 또 잘 되시는 것 같아요. 중복해서. 네. 어쨌든 뭐 하반기를 준비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렇다고 뭐 이게 잘못된 것도 아니고 한 번 더 도전한다고 생각하시고 조금만 더 힘내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현대자동차 기업에 대해 상반기 공채에 대해서 낱낱이 분석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현차 인적성 시험 발표는 났고요. 이 실무 면접이 24일부터 시작됐다고요. 그렇죠. 24일 지난주 화요일부터 시작이 됐고 현대자동차는 일정이 굉장히 짧아요. 네. 그래서 사실상 4월 30일 월요일 날 모두 다 끝났습니다. 네. 공채는. 그리고 네네. 오늘 5월 2일 수요일부터 인턴 채용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참고로 인턴은 이번 면접 후에 바로 합격이 돼서 인턴 8주를 거친 다음에 최종 임원 면접을 보고 정규직 전환이 되는. 사실상 그러니까 공채는 끝났고 네. 기아자동차라든지 현대오토에버나 오트론 등 이제 계열사는 아직까지도 이제 채용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참고로 제가 알아보니까 지금 이번 공채 1차 면접 합격자 발표는 5월 18일 금요일 날 네. 아마 오후 3시에 발표를 또 하고 그 다음 주죠. 그러니까 그 다음 주 또 화요일부터 임원 면접이 또 숨가쁘게 진행이 될 예정이니까요. 본인이 판단했을 때 지금 1차 면접을 저희 방송 꾸준하게 보셨으면 굉장히 쉬웠을 거예요. 1차 면접을 내가 잘 봤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지금부터 최종 면접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이번 상반기에 뭐 대부분의 기업들이 채용하기를 좀 규모를 늘리는 걸 주저하거나 아니면 상반기 채용을 진행하지 않았는데 그렇죠. 현대차가 이번에도 뭐 역시 공채 스타트를 끊으면서 가장 도전적인 행보라면 행보일까요? 보였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가장 먼저 시작을 하고 가장 먼저 이제 시작을 하는 이유는 현대자동차는 채용 설명회를 이제 잡페어라고 해서 굉장히 큰 규모로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학교라든지 이런 데 이제 돌아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기간이 좀 길어져서 먼저 시작하게 된 거고요. 채용 규모로 따졌을 때는 사실 뭐 월요일 방송에 나왔던 홍기찬 쌤 삼성에 비해서는 거의 한 10분의 1도 안 될 네. 거예요. 규모 자체는. 네. 그리고 현대 자동차만 따졌을 때는 지난 하반기보다는 뭐 제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채용 규모는 한 80%에서 적게는 70% 정도로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그러면 이렇게 채용 규모까지 조금 줄어들었다고 하면 경쟁률은 반대로 좀 상승했을 것 같은데. 보통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1차 면접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 수업도 지난주에 하고 이제 만나 보니까 굉장히 자신감이 없어요. 왜냐면은 서류 전형 자체가 현대 자동차는 상당히 까다롭고 인적성 난이도도 상당히 높다 보니까 네. 이 정도를 통과할 정도의 어떤 지원자들, 소위 말해서 나의 경쟁자들에 비해서 내가 얼마나 뛰어난 게 있을까 이런 자신감 떨어지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전혀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HMS 통과가 되면 이공계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뭐 적게는 2.5대 1 또는 많아봤자 한 4대 1 정도 되고요. 네. 문과도 3, 4대 1 정도로 상당히 낮은 수준이에요. 왜냐하면 면접을 현대자동차는 혼자 들어가요. 전부 다. 그러니까 다대 다 면접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대 1로 면접관 2명에 뭐 PT 면접도 그렇고 BI 그 구조화 면접도 그렇고 면접관 2명에 지원자 혼자 들어가서 그 턴오버라 그러죠. 이렇게 회전율을 높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적은 인원을 면접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경쟁률을 지금 신경 쓸 필요는 없고요. 최종 면접 경쟁률은 보통 1.5에서 2대 1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과거 불합격한 분들은 근데 나는 왜 떨어졌지라고 그렇게 경쟁률이 낮은데 나는 왜 떨어졌지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저희 방송 보면서 좀 문제점도 같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떨어진 분들이 경쟁률 신경 써서 뭐 득이 될 것도 하나도 없는데 맞아요. 사실 이 경쟁률만큼이나 신경 쓰는 게 합격한 사람들의 뭐 스펙은 어땠을까 이런 것도 그렇죠. 신경이 쓰이거든요. 실제로 그럼 서류 합격한 합격자들의 스펙은 어느 정도였는지 말씀 한번 해주시죠. 그게 제가 가지고 왔어요. 사실 그래서 여기 자료를 제가 여기 네네. 학생들 걸 이제 지금 쭉 그 합격한 친구들 제가 만났던 걸 이제 가지고 왔는데 결론적으로 이게 의미가 없는 게 왜 그러냐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겠지만 직무별로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뒤에도 방송 때 말씀을 드릴 텐데 연구개발부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예컨대 제가 지금 보니까 경희대학교 기계과 또는 연세대 신소재 뭐 이 정도에서 분포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 여러분들 서류 심사부터 학교 그 네임밸류를 가지고 필터링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현대자동차가. 근데 실제로 HMS를 통과할 정도의 뭐라 그럴까요? 그 공부할 수 있는 머리 네. 그게 아무래도 학교 서열과는 조금 비례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거 얘기하면 또 내용 증명 날라오나? 그러니까 학교에서 날라올래나 이제는? 그러니까 해주세요, 그냥. 이건 제 주관적인 의견인데요. 제가 이렇게 학생들을 보면은 제가 자료도 지금 한 30명 정도 되는데 한양대 이분은 이제 문과지만 UCLA 네. 네, 보니까 이분은 토익이 990이야 여기 990.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학교 네임밸류나 이런 거에 따라서 HMS 통과율이 정확하게 정비례하는 건 아니지만 상관계수가 있네요. 영향이 네. 있고요. 네네. 좀 가장 낮다고 저는 학교가 지금 판단이 돼서 보니까 그 S여대예요. 서울역에 있는. 그래서 네. 저는 이분이 과연 어떻게 됐지 하고 보니까 스피킹 점수가 200. 네, 토스 만점. 이거 그 영어 강사도 만점은 여러분들 되게 어려워요. 게다가 토익 점수가 985, 학점이 4.5 만점에 4점 초반. 네, 그러니까 합격이죠. 그렇죠. 그리고 반면에 또 이제 이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굉장히 재밌었는데 저희 학생들 만나 보니까 울산 지역의 학교들 통과율이 높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현대자동차 공장이 그쪽에 크다 보니까 네. 그 울산의 유니스트라고 아세요? 울산 네, 네, 과학기술원 알아요. 여기도 굉장히 좋은 학교인데 구직자들끼리는 뭐 별로 좋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구직자들끼리. 근데 채용 담당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학교라 여기 졸업하신 분 문과임에도 불구하고 서류 통과 HMS까지 통과가 되고요. 그리고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광운대학교, 네, 공대 그리고 전통적으로 또 문과가 강한 성균관대학교,
사회 인문 쪽이었는데 이 여성분 같은 경우에도 나이가 91년생이거든요. 그럼 사실 어린 나이는 아니죠. 그쵸. 91년생이고 공백기가 제가 또 이것도 재밌었던 게 뭐냐면 이거는 현대자동차뿐만이 아니라 삼성 같은 경우도 그러는데요. 제가 그 삼성 면접관도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데 2015년 2월 달에 졸업한 사람도 통과가 되더라고요. 서류 통과가. 공백기가 상당히 길잖아요. 상당히 길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니까 공백기가 무슨 어디 회사에 다녔던 적이 전혀 없고 그냥 고용 디딤돌이나 이런 걸로 그냥 교육 프로그램 듣고 소위 말해서 그냥 스펙 쌓기 위해서 노력했던 분임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삼성에서 봤을 때 직무 연관성이나 전공 점수가 이제 높다 보니까 그런 공백기는 전혀 고려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이 성균관대 여성분도 나이가 좀 많았는데 졸업을 2016년 8월에 하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들 그 언론에서 보면은 그 뭐 우리는 졸업 예정자를 뭐 선호한다, 졸업자에 대해서는 뭐 그 불이익이 있다 이런 좀 잘못된 정보들이 되게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근데 제가 학생들 이렇게 보면은 그런 건 전혀 영향이 없고, 네네. 근데 공통적으로 이거는 있어요. 합격자들을 보니까 학점이 높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학점이 높은 분들이 저는 실패하는 경우는 거의 못 봤어요. 물론 여기 3점대 초반인 여성분도 있는데 이분도 UCLA였어요. 네. 네, 그리고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면은 학점 산정 기준이 달라서 아. 3점 초반이어도 굉장히 높은 점수거든요. 네.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학생들끼리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가 3점 초반이어서 서류가 떨어지는 원인을 학점이 낮은 부분에서 찾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해외대 분들이라든지 뭐 석사분들이라든지 그 학점 환산 기준이 일반 공채와는 다르게 소위 채용팀에서 산정하는 직군이나 학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지금 저희 영상을 보신다면 굳이 뭐 국내 대학교라든지 일반 공채 분들과 비교해서 아 나는 학점이 부족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잘못된 접근을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현대자동차는 한 두 가지 정도 학교 네임밸류가 크게 중요하진 않았지만 두 번째는 결국에는 학점 관련성 그리고 전공 관련성 그리고 공백기가 있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소위 커버가 된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네. 아니, 직무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이제 전공이랑 연관이 있다 보니까 좀 볼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이제 네. 학점이라는 건 기본적인 성실성을 나타내는 그렇죠. 지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은데 인문계랑 이공계 지원자가 또 지원 전략을 좀 다르게 짜야 성공률이 높아질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인문계부터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문과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품 전략이나 신사업 전략과 같은 소위 그 양재동 가면은 그 건물이 13층인가 15층 정도인데 그 높은 그러니까 위층에 있는 회사 그 직무에 지원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회사에 여기도 아마 이 건물도 그렇던데 저는 이렇게 네. 어디 가면은 건물 층마다 어떤 사업부 그들이 있는 걸 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위에는 임원분들이 밑에 있는 회사는 없죠. 제가 알기로 뭐 거의 없죠. 임원분들이 2층에 뭐 이러고 있다거나 이런 회사는 없어요. 전부 다 위에 계시지. 이름 또 내용 증명 날라오네. 아니야, 안 보낼 그러니까 거예요. 위에- 안 보낼 내용 거예요. 내가 볼 때 지금 그 회사 계속 보고 있을 거야 이거를. 네. 그러니까 위에 그 임원분들이 있으면 그 밑에 보통 재무팀이라든지 구매팀이라든지 임원들한테 소위 보고해야 되는 보고서 작성하고 전략을 수립해야 되는 부서들은 인원을 많이 뽑을 수가 없을 뿐더러 그 적은 인원도 결국에는 해당 직무에 전문성이 있는 어느 정도의 직장 경력이 있는 분들을 선호하죠. 그래서 우리 문과분들은 가급적 그런 직무는 지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저도 지금 이 명단에도 있어요. 사업 전략 쪽 합격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 학교가 연대야. 네, 연대고 학점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그 전체에 해당되는 얘기만 하니까 우리 공부 잘하셨던 스카이 분들이 아 그럼 나는 공부 잘했는데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좀 역차별 아니냐.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혹시 내가 공부머리도 뛰어나고 그런 스펙이 좋으신 분들은 공격적으로 전략부서 저는 지원하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전략이나 구매 쪽 뭐 예컨대 이공계 분들이 자꾸만 서울 근무하려고 구매라든지 이런 쪽으로 했지.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건 좋은 전략이 못 된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문과분들은 뭐 영업 서비스 쪽이라든지 또는 마케팅. 왜냐면 현대자동차는 결국 마케팅이 다 영업이거든요. 국내 대리점들 관리하고 거기 프로모션 기획하고 이런 쪽이니까 문과분들은 그쪽으로 지원을 해주실 바라고요. 공대생 분들도 결론적으로 엊그제 홍기찬 선생님이 얘기한 거랑 저도 동일한 입장이에요. 연구개발부서 같은 경우에는 학점이라든지 전공 관련된 능력을 상당히 많이 봅니다. 차량 설계라든지 차량 평가 쪽은. 반면에
그 현장 쪽 직무 있죠. 플랜트 운영이나 플랜트 기술 쪽은 상대적으로 학점이나 이런 부분들은 평가 그 가중치가 낮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공부를 잘했다고 해서 현장 사람들하고 열심히 잘 어울리고 조직 적응력이 뛰어난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공대생들 중에서 내가 현장 그 지역에 근무할 수 있는 그 지역 소위 연고자이거나 또는 내가 그 지역 연고자는 아니지만 그 지역 대학 출신이거나 예를 들어서 저도 지금 이거 보니까 제 학생 중에 금호공과대학교 졸업한 친구가 합격을 했는데 이 친구는 플랜트 쪽으로 지원을 했거든요. 그리고 네. 연구개발 쪽이 아니라 품질 쪽으로 지원을 해서 아주 좋은 전략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이분이 다른 소위 그 선호도가 높은 연구개발 쪽으로 만약에 지원을 했으면 서류 통과가 또 어떻게 됐을지 모르죠. 왜냐면은 그 제가 학생들 이렇게 만나 보면 자소서 선생님 저 진짜 열심히 쓰고 잡정보센터 완전 광팬이고 뭐 하나하나 저희 뭐 배구공 방송부터 다 챙겨 보는데 서류에서 떨어졌대요. 학교도 인하대학교고 기계과고. 근데 이제 자소서도 제가 보니까 거의 완벽한데 학점이 낮거나 또는 자동차 관련 인턴이나 활동들이 부족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그분이 현장 쪽으로 지원을 했다면 아마 합격을 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원 전략을 여러분들이 수립하는데 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네. 자, 그럼 저희가 이제 자소서 패착 요인, 자소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일단 1번 항목이 What makes you book? 이거 조금 싫어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많죠. 이게 조금 합격의 당락에 큰 영향을 주는 질문이었나요? 근데 이거는 사실 저는 이제는 너무나 그 보편화돼 있어서 이 항목에 대해서 많은 지원자들이 이제 잘 알고 있어서 이게 큰 변별력이 예전만큼 있다고 일단 보이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제가 그때 1번 항목에서 절대 하지 말라는 뭐 부모님 얘기라든지 네. 또는 억지로 현대자동차에 입사하기 위해서 자기의 있지도 않은 모습들 뭐 도전 정신 뭐 나는 원래 도전적이었고 현대차도 도전적이라 우리 함께 도전 막 이렇게 엮어내는 친구들이 합격이 되더라고요. 네. 그렇게 썼어도.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그런 자소서를 만약 썼다면은 아무리 좋은 학교고 뭐 이래도 통과되기가 어렵다고 보이는데 이제는 그런 게 사실 가중치가 좀 줄어든 거니까 네. 혹시 이 방송을 뭐 지금 뭐 하반기 때 보시고 계신다거나 지금 공채 시즌이 지나서 보시는 분들은 1번 못지않게 다른 항목들도 좀 균형 있게 같이 이제는 작성을 잘 해주실 필요가 있고 혹시나 아니 그러면 난 열심히 썼는데 쓸 필요가 없느냐 그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잘 쓰면 당연히 여러분들 요새 같은 때는 면접 때 제가 학생들 지금 종종 질문 받는 바보 같은 질문이 뭐냐면 저는 기억이 안 난대요. 자기가 자소서 뭐라고 썼는지. 지금 면접을 내일 모레 가야 되는데 아이고. 네. 뭐 저장도 그러니까 너무 바빴던 거지. 홍 기자 쌤도 그 재밌는 얘기 하더만 1번, 2번, 3번을 복붙으로 다 똑같이 했는데 통과되는 경우도 네. 그러니까 저 굉장히 공감해요. 기찬이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로 예. 반말이 아니에요. 기찬이가 제 동생입니다. 예, 그러니까 가끔 왜 선생끼리 반말해 이러는데 걔가 많이 아파서 그런 거야. 기찬이가 어렸을 때. 홍기찬 쌤도 복붙에 대해서 얘기하길래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학생들이 자소서 저장도 안 하고 자기가 기억을 못 하니까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물론 잘 쓸 필요가 있죠. 네. 그러니까 큰 그림을 저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리고 그 회사의 최종 합격까지 염두를 한다면 당연히 1번 항목을 잘 써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나는 그냥 뭐 연습 삼아 한번 인적성 볼 수준으로 지원하고 싶다면은 뭐 1번을 그렇게 변별력 있게 여러분들이 작성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균형 있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본 못지않게 이제 다른 질문들도 이제 상당히 좀 균형 있게 잘 쓰는 게 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전반적으로 좀 자동차 관련 얘기만 쓰는 게 좋을까요? 그것도 이제 좀 오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 관련된 얘기를 쓸 수 있는 지원자가 있고요. 머리를 쥐어짜도 자동차 관련된 얘기를 쓸 수 없는 지원자가 있죠. 당연히 공대생들 중에서도 자동차 기계과, 예를 들어서 국민대학교 자동차 기계과는 4년 내내 걔네들은 자동차 말고는 안 배워. 예를 들어.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가 이미 경험을 보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글 자체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가 있는 반면에 공대생들 안에서도 뭐 HSE라고 해서 환경 쪽을 전공했다라든지 또는 화공, 소재 네. 이런 쪽은 뭐 2차 전지라든지 뭐 배터리 관련된 경험만 있지 이 지원자가 자동차를 뭐 뜯어서 부시고 뭐 이런 경험이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타 전공자 같은 경우에 예컨대 그 기계과가 아닌 화공이나 이런 순수, 자연계 이런 분들 또는 산업공학과 이런 전공자들은 억지로 자동차 관련된 경험을 하기 위해서
뭐 알라바마 뭐 저기 가가지고 인턴하고 또 6개월을 또 허비하고 저는 이러실 이유는 전혀 없고 네. 공학적으로 내가 어떻게 접근을 해서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 정도만, 다시 말해서 자동차 관련된 경험이 여러분들이 없더라도 학교 내에서 수업을 들었다라든지 수업을 들은 내용을 가지고 팀원들하고 프로젝트를, 자동차 관련된 거 아니어도 돼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가장 좋은 건 여러분들 공대생들 같은 경우에는 전공이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연구과제를 수행했던 걸 좋아해요. 네. 그러니까 내가 기계 전공자였는데 전자라든지 소프트웨어라든지 뭐 인베디드 쪽으로 전공을 했던 뭐 이런 반도체, 통신 이런 전공자들하고도 같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뭔가 공학적인, 전공적인 갈등 상황이 있다. 이렇게 기술만 하셔도 얼마든지 무리 없게 서류 통과가 될 수 있고요. 문과분들이야 당연히 자동차 관련된 경험이 없죠. 근데 오히려 저는 문과분들이 가능하다고 봐요. 요새는 특히나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강남역이나 이런 강남권 몇 군데만 방문을 해보셔도 그 도산대로나 성수대교 사거리만 가도 프로모션 차원으로 이렇게 자동차 막 이렇게 뒤집어 놓고 막 이런 거 있어요. 그런 소위 로드샵만 좀 들어가서 관찰을 하더라도 현대자동차가 어떻게 프로모션을 현장에서 하고 있고 거기서 느끼는 아이디어나 또는 그런 아이디어를 발판으로 해서 내가 고민했던 흔적들을 지원 동기에 분명 써주실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쓰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약에 문과분들 중에서 현대자동차를 1타겟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시간적 여유가 어느 정도 있으실 때, 지금은 하실 수 없겠지만 견학을 한번 다녀오시길 저는 강추드려요. 그러니까 아산에도 공장이 있고 전주, 울산 각 공장이 있고 각 공장마다 만드는 자동차의 성격이 다 달라요. 울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승용차를 만들고 버스나 이런 상용차, 트럭은 또 전주에서 만들고 아산에서는 또 성격이 다르니까 적어도 이런 성격이라도 좀 알고서 내가 지원을 한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자기소개서 뭐 2번이나 3번 항목에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 나의 어떤 역량이나 회사에 대한 관심을 보여준다면 서류 통과는 제가 볼 때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네. 어쨌든 뭐 현장에 항상 답이 있으니까 조금만 더 발품을 팔면은 좋은 자소서가 나올 것 같고요. 그거 굉장히 조심스럽네요, 오늘 멘트가 제가. 이렇게 좀 날리면서도 뭔가 좀 이걸 뭔가... 해야 되나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묵직하게 가는 것 같아요. 네. 쪼르셨나요 혹시? 조금? 증명서 한 장에 지금. 자 그러면 근데 어쨌든 서류 합격한 친구들이 있을 텐데 그 친구들은 이 부분은 굉장히 잘 썼다, 참신하게 잘 써서 이건 한번 알려주고 싶다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을까요?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 중에서도 A라는 학생이 중경외시 기계공학과 전공이고 학점이 이분이 그렇게 높지가 않은데 물론 불필요한 자격증도 이분이 갖고 있어요. 한국사 2급. 제가 그렇게 따지 말라 그랬던 식스시그마 GB 자격증. 근데 만약에 이분이 바보같이 이런 자격증 따기 위한 노력을 자소서에 썼다면 서류 통과 안 됐죠. 근데 제가 이렇게 경험을 보니까 직무인 차량 평가와 관련된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런 또 카더라가 있어요. 제가 어제도 현대자동차 면접 보는 한 분을 만났는데 여자분이었는데, 그러니까 1차 벤더라 그래서 현대자동차는 이제 자동차 완성품을 만드는 회사잖아요. 그 부품을 공급하는 벤더 회사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구직자분들이 워낙에 이제 멘탈이 약한 상태다 보니까 이제 그들끼리 얘기하는 게 1차 벤더는 무조건 현대자동차 서류 심사에서 필터링 시킨다. 네, 현대자동차가 워낙에 공익적인 기업이다 보니까 굳이 1차 벤더에서 직원들을 데리고 오면 소위 욕먹으니까 1차 벤더에 대한 그러니까 회사 정보를 서류 필터링 할 때 넣어놓고 무조건 다 필터링 시킨다는데 이분 1차 벤더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쫄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저는 지금 직장 경력을 가지고 계시고 퇴사하셨어도 상관이 없어요. 근무 경력이 단 3개월에서 뭐 6개월, 어떤 분들은 1년 직장 경력이면 꽤 긴 기간인데 선생님 1년이면 너무 기간이 적어서 저는 굉장히 많은, 심지어 현대자동차하고 같이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이 경험을 안 쓰겠다고 그러죠. 되게 바보 같은 짓이거든요. 기억도 안 나는 3학년 때 로켓 날린 거 쓰겠대 자기가. 네, 로켓 날린 프로젝트를 쓰겠다고 제가 어제 만난 학생이에요.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그러지 마시고 지금 다니고 계신 현대자동차 상대하고 계신 연구 프로젝트를 제가 쓰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량적인 스펙이 부족하더라도 정성적으로 좋아할 만한, 그죠? 현대자동차가 선호할 만한 이런 직장 경력이나 직장 경력에 준할 정도의 전문성을 보일 수 있는 뭐 계약직 경험이나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쓰시면 변별력 있게 평가가 높다. 저기 영상에 나오는 저런 것들, 그죠? 저런 거 참 잘해요. 현대자동차가. 저 마케팅이거든요. 다. 저기 다 직원들 교육하는 거거든. 채용 설명회 나가면은
쓰잘데기 없는 얘기 하지 말고 연봉에 대한 거 질문 받으면 가급적이면 높게 뭐 얘기해라라든지 웬만하면 지방 근무 한다고 얘기하지 말아라. 결국에는 이제 합격하면 다 지방 보낼 건데 아, 뭐 얼마든지 뭐 팩트인가요? 예? 팩트인가요 이거? 아우 팩트죠 당연히. 팩트인가요? 저도 좀 나를 의심하는 거야? 이제 저도 감히? 무서워져 갖고 무서워져서 또 팩트입니다 날아올까 봐. 여러분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서류 통과도 정말 만만치가 않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이렇게 서류 통과를 어렵게 하고 나면 HMS를 보잖아요. 그쵸. 이 HMS이 이번에 역사 에세이가 없어졌는데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보셨어요? 역사 에세이가 없어졌고 현대자동차 H맷이 힘든 이유가 쉬는 시간이 되게 짧아요. 네. 거의 쉬는 2시간 반 하고 쉬는 시간 뭐 15분 주고 그다음 또 인성 검사 또 400 굉장히 길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삼성 같은 경우는 참고로 한 2시간 남짓 하고 끝나거든요. 인성 네. 검사가 그 면접 지금 오늘 보면서 이제 그 컴퓨터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신적으로 집중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아마 그거를 채용팀에서 감안한 것 같아요. 에세이를 이제 마지막에 그러니까 지난 하반기에는 쓰라고 했는데 학생들이 이미 완전 번아웃된 상태에서 네. 집중하지 못한 상태에서 쓰니까 변별력이 없는 거죠. 다 비슷비슷하고 또 그거를 평가하는 인사 담당자 그 평가자들의 또 기회 비용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저는 되게 합리적인 선택을 했다고 보고 다만 요 합격한 친구들 저는 만나면 항상 물어보거든요. HMS 몇 개 찍었냐? 어떻게 했냐?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은 결국에는 HMS는 양보다는 정확도. 예를 네. 들어서 공간 지각 뭐 20개 중에서 5개 풀었는데도 합격한 친구들도 있는 반면에 뭐 좀 약간 애매해서 2개 중에 하나를 뭐 찍어서 떨어진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양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뭐 다 잘 아시겠지만 혹시 전 처음 보는 분들을 위해서 정확도에 초점을 두고서 HMS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제 면접 일정이 남아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실무 면접은 끝이 났고 임원 면접을 남겨두고 있는데 현대차그룹의 면접 특징이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현대자동차가 이공계분들한테 가장 힘든 이유가 임원 면접이 아니에요. 그럼요? 임원 면접이랑 마지막에 영어 면접을 해요. 어. 그러니까 보통 이제 영어 면접 같은 경우에 네. 1차 면접에 들어가 있는 게 보통이죠, 이제 회사들이. 근데 네. 현대자동차는 최종 면접, 그러니까 스파라 그래가지고 그 테스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종 면접, 그러니까 그만큼 영어가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어를 만약 잘하는 엔지니어시라면 적극적으로 어필하시면 됩니다. 임원 네. 면접 때 가셔도 왜냐하면 최종 면접까지 여러분들 갈 정도면 이제 전문성이라든지 전공에 대한 어떤 강점은 이미 검증이 다 끝난 상태라서 그 내가 뭐 기계과다 또는 뭐 자동차과다 이런 쪽으로 어필하시기보다는 특히나 그 현대 자동차는 글로벌 회사라 빠르면은 뭐 3년에서 5년 있다가 해외로 바로 엔지니어 분들은 파견을 나가실 수도 있어요. 그럼 어학적인 부분들이 중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글로벌적인 역량을 갖춘 엔지니어시라면 적극적으로 어필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원래 임원 면접이라는 게 그래요. 지금 오늘부터 또 면접 보는 삼성도 마찬가지인데 구조화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1차 면접은 딱 물어볼 수 있는 것들이 구조화돼 있고 정해져 있거든요. 방송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는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1차 면접 현대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상황 판단을 냅니다. 네. 그러니까 구조화 면접은 딱 질문 리스트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골 질문 3가지가 있어요. 뭐 창의적으로 문제 해결했던 거 얘기해봐라. 인간 관계에 있어서 갈등했던 거 얘기해봐라. 또는 몰입했던 경험 얘기해봐라. 요 안에서 거의 도는데 요걸 물어보는 그러니까 요 셋 중에 한 가지 점검이에요. 구조화 면접 때. 근데 지난 하반기 때부터 추가된 게 상황 판단을 물어봐요. 그러니까 면접장에 들어가면 뭐 조민혁 지원자 자기소개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소개는 저희가 됐고요. 2가지 상황에 대해서 본인의 성향을 한번 판단해 볼게요. 그리고 지금 엊그제 낸 게 뭐냐면 이런 거였어요. 위에 선임이 입원을 했다.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선임이었다. 입원을 해서 향후 한 달 동안 지금 돌아올 수 없는 상태인데 팀장도 지금 연락이 닿지 않고 지금 출장에 간 상태다. 그 선임이 입원한 거에 대해서 너한테만 알린 상태다. 그럼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할 거냐. 그래서 4가지 정도의 보기가 나옵니다. 팀장에게 전화한다. 1번. 팀장에게 전화만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역할 분담을 위해 뭐 회의를 한다. 3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안이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선택을 이거 당연히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거를 갖다가 이제 면접관이 아니 그럼 팀장님한테만 연락을 취하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실래요? 또는 업무 분담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아직 본인이 신입사원인데 팀원의 강점이나 이런 걸 알지 못한 상태에서 업무 분담을 요청했을 때 과연 팀원들 그러니까 굉장히 압박을 하는 거죠. 내가 선택한 그러니까 이런 상황 판단에 대한 게
지금 1차 면접에 들어갔고요. 요거는 현대자동차가 이제 두 가지 면접이 있어요. 그러니까 핵심 역량 면접이라 그래서 방금 얘기한 게 이 핵심 역량 구조화 면접이에요. 그 현대자동차 그룹원, 회사원이 되기 위해서 상황 판단이라든지 관련 경험이 있는지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전공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반면에 직무 역량 면접은 PT 면접. 기아자동차만 GD 토론 면접을 하고 네. 현대자동차 모든 직무 다 PT 면접. 여기서 이제 전공 관련된 여러분들이 지원한 직무에 대해서 이제 내게 되죠. 내가 만약에 신사업 전략부서에 지원을 했다 그러면은 지금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수소차나 이런 관련된 자료를 주고서 내가 한번 아이디어를 내봐라 뭐 이런 식의 면접이 진행되는 반면에 임원 면접은 이런 게 없단 말이야. 그냥 너 오늘 아침에 뭐 먹고 왔니? 라든지 또는 뭐 이력서엔 기재하지 않았지만 자소서에 보니까 아버지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아버지 어떤 분이야? 이렇게 유치하게 물어보지 않아요. 아버지는 그러면 너에게 어떤 영향을 줬냐? 그럼 그런 영향을 받은 게 현대자동차 입사까지도 이어졌냐? 그러니까 내가 본질적으로 나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면 인피니트 워 같은 거야. 그러니까 타노스가 누군지 모르면 알 수가 없어. 저 영화가 지금 왜 지금 저게 오역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임원분이 질문을 던졌을 때 학생들 항상 얘기하는 게 선생님 답변을 할 때 꼭 현대자동차랑 연관시켜야 되나요? 그게 공학적인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그러니까 질문을 받고 그 면접의 맥락이나 분위기를 보고서 내가 느껴야 돼요. 그렇죠. 항상 그 저는 현대자동차 임원분들 면접이 굉장히 핵심을 찌른다고 느꼈던 게 이런 걸 물어봤어요. 이런 게 항상 티저로 나가더라고 우리. 내가 이렇게 멘트를 날리면 이런 거 좋아요. 이런 거 그러니까 뭐냐면 현대자동차 정도 되는 회사에 들어오면 당신들 나이대 친구들에 비해서 돈도 많이 받고 또 주변에 어떻게 보면 또 평판도 좋은데 그런 소위 회사에 들어올 정도의 본인은 뭐를 해줄 거냐 우리 회사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회사에 들어오는 게 그냥 단순히 좋은 회사다, 연봉 높은 회사다라는 어떤 그런 혜택은 답변하지 말고 그 이외에 본인한테는 현대자동차 입사가 어떤 의미니, 연합뉴스가 너한테는 어떤 의미니, 잡정보센터가 너한테 어떤 의미야. 이런 본질적인 걸 물어보니까 이게 한 번도 자기한테 물어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 공대분들은. 그러니까 아까 임원분들이 하지 말라는 답변을 또 하는 거예요. 네, 지금 뭐 아무리 뭐 매출 자동차 쪽이 좋지 않아도 그래도 현대자동차니까 앞으로 성장 가능성은 무궁무진하고 엊그제 본 기사가 그럼 이제 당연히 답변이 잘리지. 바보야. 그거 말고요, 누구씨. 네,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면 되게 임원들이 편안하게 해줘요. 네네. 답변의 의도를 좀 잘못 아신 것 같아요. 여기는 다대다거든요, 임원 면접에. 좀 질문의 의도를 잘못 아셨으니까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여기서부터 돌아올 테니까 생각하고 계세요. 이게 편안해? 완전 압박이세요. 그러니까 그런 본질적으로 내가 그러니까 이게 다시 원점인 거예요. 우리 아까 자기소개서 1번 항목 What makes you move가 그거에 대한 확인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여러분들이 좀 염두를 해두고 임원 면접까지 대비하시고요. 저희 합격했어요에 한번 또 우리 영상 보시고 합격하시는 분들이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마지막으로 이 현대차 지원했지만 안타깝게 합격하지 못한 분들에게 이게 신의 한 수 한번 주시죠. 다른 회사 또 지원하세요. 반도체 회사 못지않게 자동차 회사는 굉장히 또 그 산업군이 크기 때문에 1차, 네. 2차, 3차 벤더까지도 있어서 이게 뭐 적절한 조언인지는 모르겠지만 단계적으로 올라와서 현대자동차 입사하는 분들 제가 굉장히 많이 봤어요. 1차 벤더에도 한 1년 정도, 6개월 정도 근무하시다가 뭐 경신이라든지 뭐 유라코퍼레이션 이런 또 탄탄한 회사들 많거든요. 자동차 벤더들. 여기서 네. 좀 그러니까 그냥 현대자동차 하나만 보고서 이번에 1차에서 떨어졌으니까 이제 다 자소서 찢어버리고 또 내년을 위해서 또 칼을 갈자 이렇게 좀 접근하지 마시고요. 그럼 한번 경험을 해봤으니까 벤더 회사들도 내가 또 한번 빨리 지원을 해서 공백기를 좀 최소화시키는 게 그게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위포트의 조민혁 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잡정보센터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신세미 캐스터와 함께하는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100만 취준생들을 위해서 열리라는 코너죠. 취준생 인권위원회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걸음이 늦다고요?
열정의 걸음은 더 빠릅니다. 잘 못 본다고요? 내일의 희망은 더 잘 봅니다. 표현 방법이 다르다고요? 소통의 대화는 더 따뜻합니다. 더불어 일할 때 희망은 빨라집니다. 일자리는 나누고 희망은 더하며 누구나 동등하게 땀으로 평가받는 함께 일터. 모두가 행복해지는 일터입니다. 함께하자는 생각. 모두의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7,300개) 기업의 참여로 배우면서 일하는 능력 중심 일학습 병행제. 일학습 병행제로 꿈을 향해 달리고, 일학습 병행제로 직무 능력을 배우고. 스펙보다 능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능력 중심 사회는 일학습 병행제로부터. 한국 직업 방송을 보면 취업이 보입니다. 네, 성공첩의 시작 접정보센터 2부의 문을 또 활짝 열어봤습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취준생들의 인권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취준생 인권위원회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먼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수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수원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임진욱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원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임진욱입니다. 네, 주무관님, 오늘 수원에는 어떤 소식이 준비되어 있나요? 첫 번째 알려드릴 소식입니다. 수원시 권성구에 위치한 수원 우만지역 자활센터에서 중간관리자급 사회복지사 1명을 모집합니다. 지원 요건은 학부 및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관련 경력 7년 이상자일 경우 지원 가능하며 사회복지사 1급 소지자 및 운전 가능자를 우대합니다. 주 5일 근무이며 급여는 연봉 3천만 원 이상으로 면접 시 협의 조정 가능합니다. 사업장 자사 지원서 양식이 별도로 있는 구인권이니 관심 있으신 구직자분은 워크넷 확인 후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이메일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접수 마감일 5월 11일까지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사회복지사 1명을 채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심 있는 구직자 여러분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네, 주무관님, 다음 소식도 바로 전해주시죠. 두 번째 소식은 다양한 프로그램 소식 준비했습니다. 단기 집단 상담 프로그램으로 5월 3일 목요일 행복한 대화 이끌기를 주제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열릴 예정이며 특강 프로그램으로는 5월 4일 수요일 성공적인 직장 생활을 위한 대화법을 주제로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특강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프로그램 장소는 수원 고용센터 3층 단기 집단 상담실과 실업급여 설명회장입니다. 참여를 원하는 구직자분들은 일정을 참고하셔서 미리 워크넷을 통해 신청하시거나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하셔야 합니다. 프로그램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50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네, 구직자 여러분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일자리 방방곡곡 경기 지역의 채용 정보 알아봤습니다.
네, 국회에서 취업준비생들의 인권을 위한 보호법 제정을 추진 중인데요. 이렇게 국회에서 취준생 인권보호법을 위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네, 저희 잡정보센터에서는 취준생들의 인권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취준생 인권위원회가 있죠. 네, 그동안 몰라서 넘어가고 또 취업시장의 약자라서 알면서도 넘어가야 했던 그런 일들을 우리 취준생분들 많이 겪었을 텐데 오늘 이 코너를 통해서 그런 답답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풀어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은 현직 노무사죠. 노무법인 한림경기의 김교원 노무사님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저희가 한 주마다 진원쌤이 나왔다가 이제 교원쌤이 나왔다가 한 달에 2번 정도는 뵙게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보니까 또 한 달에 한 번 정도밖에 이제 못 나오신다고 어떤 사정이 있으신 건가요? 제가 좀 괜히 바쁜 척하는 것 같아서 좀 송구스러운데요. 좀 그 사정상 네. 업무 현업 사정상 그렇게 좀 됐고요. 제가 횟수가 줄은 만큼 좀 더 알찬 정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정말 알찬 정보 주실 것 같아서 기대가 되는데 또 한 분 저희 2부에 함께 하죠. 2부의 도움의 요정 신세미 캐스터도 함께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신세미 캐스터 지금 앞에 놓여 있는 그 의사봉, 그 망치가 그걸 만진 분들이 다 잘 됐거든요. 아, 진짜요? 조서연 아나운서도 이제 메인 MC로 자리 잡았고 한유진 캐스터도 이제 좋은데 합격을 했고 신세미 캐스터도 이제 그 좋은 기운을 받을 텐데 망치를 지게 된 소감 한마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네, 조금 부담이 되는데 오늘 안건인 만큼 좀 아까 여기 작가분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엄격하고 좀 진지하게 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진지하게 또 망치봉도 세게 때려달라고 하셔서 세게 해서 좋은 기운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항상 풋풋한 신세미 캐스터인데 오늘은 좀 진지한 색다른 매력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기대가 되는데요. 네. 오늘 주제는 교원쌤이 선정하신 주제는 어떤 건가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요. 취준생 여러분들을 보시면 면접 가서 보시면 면접비를 받으시거나 아니면 기대했는데 면접비를 받지 못하시는 경우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렇죠. 이 면접비와 관련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면접비와 관련해서 지난번 배구공에서 살짝 이야기를 다루긴 했었는데 오늘 한번 본격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게 면접비를 주더라도 회사마다 각자의 규정이 제각각이라서 취준생분들은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받아들이는 게 일반화가 조금 되어가 있는 것 같은데 오늘 교원쌤과 함께 면접비에 대해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세미 캐스터가 오늘의 안건을 소개해 주시죠. 네, 먼저 취준생 실제 사례를 알려드릴 건데요. 취준생 A씨는 실제 자신이 이용하는 취업 카페 사이트에 자신의 경험을 올렸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17년 1월부터 꾸준히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의 70군데 이상은 면접을 본 것 같다. 지금까지 면접비를 받아본 게 10번도 안 되는 것 같다. 대부분 안 주거나 책 같은 회사 상품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 취준생의 아르바이트도 꾸준히 못하니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하는 교통비도 부담스럽다라는 내용입니다. 취준생들이 면접 준비를 위해서 평균 6만 원 정도를 쓴다고 하는데요. 네. 실제로 기업이 구직자에게 지급하는 면접비는 3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네. 그나마 이마저도 면접비를 지급하는 기업은 10곳 중에 3곳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네, 따라서 오늘 취준생 인권위원회 안건으로는 모호하기만 한 면접비, 취준생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일 순 없을까입니다. 좋습니다. 네, 약간 멈칫했어요. 이게 세기를 어느 정도로 쳐야 하는지 약간 멈칫한 걸 저는 느꼈는데 기업에서 이렇게 면접비를 주는 경우도 있고 안 주는 경우도 있고 아마 네. 이동규 아나운서도 몇 번 겪어봤을 텐데 네네네. 이렇게 면접비를 주는 이유는 뭔가요, 기업에서? 채용 과정에서 면접은 좀 필수적인 절차죠. 근데 네. 이게 꼭 취준생 여러분들한테만 꼭 필수적인 절차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네. 기업 입장에서도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꼭 필수적인, 당연히 거쳐야 되는 절차인데요. 이게 주요 기업 면접 일정이 좀 겹쳐 있다 보니까 결국엔 취준생 입장에서는 하나의 기업의 면접을 간다는 건 그만큼 기회비용을 상실하는 거고요. 네. 또한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실제 교통비라든지 경비들이 실제적인 소요되는 경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보상 차원과 기업 입장에서는 또 우리 기업에 지원을 해줬다라는 부분을 감사함의 표시로 주는 것이 면접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감사함의 표시, 도의적인 이유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이런 게 조금 잘 나타난 사례 같은 게 있을까요? 제가 한 2가지 정도 사례를 준비해 봤는데요. 네. 우선 첫 번째 한 취준생의 실제 경험담입니다.
면접비와 함께 같이 이러한 메시지가 들어있었던 부분이 좀 남다른데요. 네. 저도 좀 방송 준비하면서 상당히 좀 감동을 받았었는데 네네. 면접비가 적고 많고를 떠나서 기업 입장에서 기업의 면접을 보러 와준 취준생의 어떤 노고를 이해하고 또 그에 대한 따뜻한 대우를 해줌으로써 취준생이 보상과 그리고 실제 감동을 느낄 수 있었던 사례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저희가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노션에서 이제 면접비와 함께 면접 보시느라 많이 긴장되셨죠. 이제 이러면서 많지 않은 면접비지만 뭐 친구들과 소주 한 잔 즐거운 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라는 따뜻한 메시지까지 있었던 사연이거든요. 다음 사례는 뭔가요? 당연히 두 번째 사례는 좀 반대되는 케이스인데요. 네. 대부분의 아마 취준생들이 많이 그렇게 겪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보시면 그 사례를 보시면 지방에서 온 취준생이 일찍 도착해 대기하면서 벌어졌던 일인데 금액도 터무니없는 면접비 금액도 터무니없는 액수였지만 면접이 심지어 늦었는데도 대기자를 위한 기본적인 배려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던 케이스인데요. 네. 취준생 입장에서 상당히 기분이 상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네. 안 그래도 취준생은 사회적 약자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떤 위치에 있는데 이러한 기업의 태도가 더 취준생을 더 비참하게 만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기업이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상당히 많은 비용을 들이죠. 근데 이러한 좀 사소한 배려만 좀 갖춰진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비용을 들이지 않고 충분히 이미지 제고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게 정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도 하는데 어떤 기업은 뭐 많지 않은 면접비지만 친구들과 소주 한 잔, 시원한 맥주 한 잔 하면서 네.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 다른 데는 그냥 뭐 달랑 10,000원짜리 한 장 이렇게 들어있으면 그 기업에 대한 이미지가 정말 맞아요. 확 바뀌는 계기가 될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도 조금 생각해 줬으면 했는데 사실 이게 면접비가 저희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회사마다 정하는 기준이 없다 보니까 이게 다 제각각으로 보내잖아요. 이게 사내에서 적정선을 기준하는 뭐 따로 법적인 기준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좀 안타깝게도 이러한 법적인 현행법상 기준이 마련돼 있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어떤 제도, 재단에서 이루어진 제도를 좀 말씀드리자면 청년희망재단이라고 해서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취준생을 대상으로 면접시 소요되는 면접 복장 대여라든지 아니면 이력서 사진 촬영비라든지 교통비라든지 숙박비에 대해서 일부 좀 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네, 지금 방송 보시는 취준생 여러분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좀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시면 어떤 제도인가요? 네, 청년희망재단에서 지원하는 어떤 지원금은 만 34세 이하의 구직 청년들을 대상으로 최대 60만 원까지 월 6개월 동안 지원하는 지원금이고요. 지금 내용을 좀 자세히 보시면 정장 대여비는 1회당 최대 4만 원, 그리고 사진 촬영비는 해당 최대 3만 원, 그리고 교통비는 실비, 숙박비는 최대 6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요. 또 여성분들 많이 이용하시는 거죠. 면접 헤어 관리비 이 네. 부분도 최대 6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네, 이거는 알면은 정말 지원해서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신청을 어떻게 하면 할 수가 있는 거죠? 생각보다 간단한데요. 그 청년희망재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네. 사용 가입 이후에 본인이 구직자다라는 걸 승인 받으신 이후에 면접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게 재단에서 지원하는 제도에 대해서 잠깐 알아봤는데 법적인 면에서 이렇게 제반상이 좀 갖춰지기는 어려운 건가요? 이 부분에 있어서 최근 국회에서도 개정안이 발의되긴 했었는데요. 지난 4월이죠.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채용 절차의 공정함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의 내용을 보시면 일부 근로자 수 이상 되는, 그러니까 상시 근로자 수가 일정 수 이상 되는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응시자에게 면접비를 지급을 의무화하는 그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공채를 진행을 하면은 뭐 사실 이런저런 시간이나 비용도 많이 들겠지만 이렇게 면접비를 무조건 지급해라 하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또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어쨌든 이 일자리를 많이 독려해야 되는 입장에서 조금은 부담스러울 것 같기도 한데 이 법안이 과연 그렇다면 통과되어서 진행될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우선은 설문조사를 좀 보면 인사 담당자들도 한 65.5% 이상이 면접비를 지급을 하는 거에 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회사 쪽에서도 그렇게 꼭 이게 부담이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지 제고에 좀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러한 면접비로서 충분히 기업 이미지 제고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실제 이제 국회에서 이게 통과가 되지 않는 케이스를 좀 많았는데요. 예년에 같은 경우에도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서 이러한 면접비와 관련된 부분을 법안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했었는데 실제 이 부분이 통과가 되지 않았다는 점에 비춰봤을 때는 실제로 통과되기가 좀 어려울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저희가 이게 통과되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입장인 건데 다른
뭐 제도적인 조치나 아니면 뭐 좀 인권 단체 움직임 같은 걸로 촉구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건 없을까요? 우선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재단 내에서 어떤 지원하는 지원 제도는 아까 그 한 가지고요. 네. 그거 외에 국회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좀 정부 차원에서라도 이러한 지원을 좀 노동부 차원에서라도 있다고 한다면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방송 준비를 하면서 정말 지방사에도 되게 굉장히 시험을 많이 보러 다녔었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시험을 보면 면접비를 주는 곳도 있고 안 주는 안 곳도 주는 있는데 사실은 지방 같은 경우에는 왕복 거의 10만 원 이상이 그쵸. 소요되는 경우도 많고 또 아까 이제 교원쌤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헤어 메이크업 하다 보면은 뭐 금방 나가거든요, 그쵸. 돈이. 한 근데 20만 원 정도 사실 이제 나가죠. 구직 활동을 하다 보면 나는 마땅한 소득이 없는데 나가는 돈은 굉장히 많고 그렇다고 내가 이렇게 면접에 응시한다고 해서 반드시 합격이 보장되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아 이게 정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는데 우리 신세미 캐스터 같은 경우도 이렇게 시험 보러 다니면서 면접비 받은 경험 같은 게 있을까요? 저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아, 정말요? 네, 단 한 번도. 네, 주는 것도 몰랐어요. 아, 정말? 네. 그래서 저 이쪽 업계랑 또 다른 뭐 현대차 이런 곳이랑은 달라서 네. 우리는 당연히 안 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저 구직 때 생각해 보면 처음으로 면접비를 받았을 때 이렇게 회사 로고가 쓰여진 봉투에 이렇게 맞아요. 면접비를 담아서 주시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벅차서 그 봉투를 되게 간직하고 안 버리고 있었던 있죠. 그런 네, 기억도 있었거든요. 네, 어쨌든 그래서- 신세미 캐스터가 말한 걸 들으니까 이 프로그램에 가장 최적화된 네. 게스트가 아닌가. 그러면 국회의원 분들한테 조금 네. 이런 거를 잘해달라고, 잘 봐달라고 한마디 해주세요. 의원님들 보고 계신가요? 저처럼 모르는 취준생들이 참 많은데요. 진짜 면접 한번 보려면은 10만 원 정도는 써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꼭 지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초롱초롱한 눈을 보면은 아마 들어줘야 조만간, 돼요. 법적인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한번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고요. 마지막으로 교원쌤의 오늘의 촌철살인 한마디 듣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결국에는 취준생을 위한 보호가 있으려면 결국엔 제도화가 되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국회 파행으로 4월 30일 기준 짜여있는 법안이 9,434건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만 건이네요. 네.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건칠순 의원의 이 면접비 의무화된 그 건도 그런 민생 법안도 하나로 있을 텐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국회의원 여러분들 아까 신우백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국민을 위해서 일하신다고 그 자리에 있으신 거잖아요. 제발 좀 일 좀 해주십시오. 네. 마지막 이 촌철살인 정말 촌철살인의 한마디까지 네, 오늘 또 취준생 인권위원회를 수고해 주신 김교원 노무사님 그리고 신세미 캐스터 모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잡정보센터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상반기 공채 결산 특집 하반기야 기다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웃는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